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깊은 산골 마을에 봉팔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자는 글도 모르고 농사일에도 젬병이었으나 술과 노름질에는 도 같은 인물이었다. 젊은 양반들, 팔씨름 한 판 볼테요? 내 이 팔뚝으로 송아지도 눕혀봤어. 장터만 열렸다 하면 노름이나 내기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기웃거렸고 그날 번 품삯은 그날 저녁 주막 술값으로 날아갔다. 이기면 술을 사발째 들이켰고 지면 괴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와 마누라에게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 어이 정심이, 어딨어? 집사람 복이 없어서 내가 또 진 거라고. 다 네 탓이야, 네 탓. 그 집 안사람, 정심이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하얀 얼굴에 고운 눈매, 말없이 살림을 도맡아 하며 늘 고개를 조아린 채 살았다. 허나 남편을 잘못 만나 살림이 무너지고 마음이 부서졌으며 밤낮으로 쫓기듯 품위를 다니고 매일같이 멍든 얼굴로 버텨내며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숨을 쉬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정심이 그 아나 인물 참 곱디고분디 참말로 복도 없제. 봉팔이 그 작자 날마다 술에 쩔어 안 사람을 패고 산다더라. 불쌍해 죽겠구만. 그 착한 정심이가 봉파리 같은 놈을 만나서 인생을 망쳤지 뭐여. 남의 집 품일 다니며 번 몇 푼도 봉팔이 손에 들어가면 노름판으로 흘러들었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손찌검이 따랐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어느 초가을 장날, 봉팔이는 아침부터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장터 한복판 투전판에 자리를 틀고 앉아 패를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때 그 옆을 한 선비가 지나가다 발을 멈추었다. 말없이 패를 바라보던 그 사내는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연수였다. 연수는 한양의 서당에서 학문을 닦다 벼슬길을 마다하고 이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이였다. 청빈하고 고요한 눈빛을 지녔으며 어지간한 일엔 말이 없던 사내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봉팔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 어이 선비 양반, 거기 서서 보기만 할 것이오? 분만 잡아본 손으론 패 한 장도 못 잡겠소? 아니면 질까 겁이 나는 게요? 주위에서 킥킥대는 웃음이 터졌고 연수는 조용히 앉아 패를 받았다. 한 판, 두 판, 세 판. 결국 연속으로 이긴 이는 연수였다. 봉팔이는 엽전을 모두 잃고 분이 풀리지 않아 벌떡 일어나 연수의 팔을 붙들었다. 이대로는 못 보내지. 딱 한 판만 더 둡시다. 이번엔 내 마누라를 걸겠소이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다. 바람마저 멎은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연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봉팔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도박에 미쳐도 곱게 미치시오. 사람이 어찌 사람을 내기에 건단 말이오. 봉팔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부라렸다. 기다리시오. 내 당장 마누라 데려오리다. 당신이 이기면 정식으로 데려가도 좋소. 봉팔이가 거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정심이 어쩐다냐. 허구한 날 맞더니 이젠 도박판에 팔리기까지. 저렇게 곱고 착한 안악을 어쩌면 저런 놈한테 시집을 갔을꼬. 연수는 묵묵히 패를 정리하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봉팔이는 정말로 정심의 손목을 억지로 끌고 다시 나타났다. 정심의 얼굴엔 선연한 멍이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 아래로 말라버린 눈빛만 남아있었다. 이번이 딱 마지막 판이오. 그쪽이 이기면 정심이 데려가시오. 내 마누라를 걸겠소이다. 주인은 숨을 죽였다. 연수는 말없이 패를 잡았고 패는 오고 갔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람들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수가 마지막 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장 둘이요. 이보다 높을 수 있겠소?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장땡이로구먼.
봉파리가 졌구만. 아이고, 정심이 살았다. 봉파리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이를 갈며 쥐새끼처럼 장터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정심은 그제야 조용히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숨통이 트인 안도의 울음이었다. 연수가 조용히 손을 내밀자 정심은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장터를 지나 마을 어귀로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기던 연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오? 보아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신 듯 하온데. 정심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만 흘리자 연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저를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자를 떠나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하시오. 내기에 아내를 거는 사내라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외다.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허나 갈 곳이 없사옵니다. 어릴 적 부모 잃고 떠돌다 그 사람을 만나 이곳까지 왔지요.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사옵니다. 연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그럼 제 집으로 가시지요. 누추하오나 방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심은 연수의 초가에 들었다. 허름하나 정갈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연수는 따뜻한 차를 내오고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 말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도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의 삶은 매일이 지옥이었사옵니다. 연수는 조심스레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어둡던 표정 뒤로 숨겨졌던 정심의 고운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정심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연수는 더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정심은 연수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 밥을 짓고 마당에 물을 뿌리고 서당 아이들의 책을 챙기며 하루를 보냈다. 연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 너머로 웃는 법을 잊었던 정심의 얼굴에 조금씩 따뜻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오후 연수는 마을 어귀 들판을 지나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려 했다. 뒤따르던 정심은 물살과 이끼 낀 돌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조심스레 첫 발을 디디던 정심의 발밑돌이 미끄덕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정심은 그대로 물에 풍덩 빠져버렸다. 물살이 얕긴 했으나 놀란 정심은 헛숨을 쉬며 허우적댔다. 그 모습을 본 연수는 지체 없이 발을 담그고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올렸다. 순간 정심의 몸이 연수의 품에 안겼다. 정심의 눈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고 두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연수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오? 미끄러질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걸 그랬소. 정심은 젖은 옷깃을 부여잡으며 얼굴을 붉혔다. 죄송하옵니다. 옷을 다 적셔버려서.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리야, 마르면 그만이지요. 그런 그녀를 물가에서 조심스레 이끌어낸 연수는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 한 걸음 늦게 따라 걷던 정심이 갑자기 소리를 냈다. 발을 삐끗한 듯 중심을 잃고 몸을 비틀었다. 연수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 편찮으시오? 정심은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중얼거렸다. 발목이 삐었나 봅니다. 그 순간 연수가 정심의 앞에 등을 내민 채 앉으며 말했다. 어피시오. 발을 더 디뎠다간 더 덧나실게요. 정심은 당황하며 머뭇거렸다. 아니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제가 어찌. 그럼 하루 종일 여기 계실 작정이시오? 연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등을 내밀었다. 괜찮으니 어서 업히시지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날도 저무는데 저 혼자 먼저 건너갈 수도 없지 않소. 정심은 말없이 연수의 등을 바라보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하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몸을 실었다. 연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할 일은 아니오. 누구든 아플 땐
기대도 되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정심은 마루 끝에 앉아 수건으로 젖은 저고리 자락을 말렸다. 바람에 살랑이는 옷보다 먼저 정심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른 이였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연수는 차를 따르며 짧게 대답했다. 다른 이가 어찌됐든 난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일 뿐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심한 다정함이 정심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정심은 연수의 집에 머물며 서툰 손으로 글을 배우고 함께 들길을 산책하며 마음의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나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날보다 깊은 정이 천천히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장이선 날, 연수는 집신을 다시 고쳐 신고는 조용히 말했다. 된장이랑 무가 떨어졌소. 장터에 좀 다녀오려 하는데. 정심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연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에 정심은 바구니를 챙겨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다. 장터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심은 처음엔 어깨를 움츠리며 뒤따랐지만 어느새 나무를 고르고 야채값을 깎는 연수의 옆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 무 저희 집 장독보다 큽니다. 저걸로 김장 한 독은 채우겠어요. 연수도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크면 맵지 않소? 딱 먹을 만큼인 게 좋은 거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주막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도박꾼 최 씨였다. 그날 저녁 주막 안쪽 한 구석에서 술에 절어있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바로 봉팔이었다. 정심이 떠난 뒤로 장터며 뒷골목, 서당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고 이젠 낮밤 가릴 것 없이 술 기운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 곁에 앉은 도박꾼 최 씨가 술 기운을 타고 슬며시 입을 열었다. 봉파리 자네 아직도 안 사람 찾고 있나? 봉파리의 눈이 번쩍 떴다. 정심이? 어디서 정심이 얘기가 나왔소? 최 씨는 잔을 기울이며 슬쩍 말했다. 오늘 장터에서 봤구만. 내기판에서 자네한테 마누라 데려간 그 선비. 그 양반이랑 말이오. 웃으며 장 보더라니까. 봉파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 웃었다고? 내 평생 정심이 웃는 얼굴은 그날 처음 봤다. 그 선비 양반이랑 손 나란히 잡고 묵값 흥정까지 하고. 아이고 보통 사이가 아니더만. 봉파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벌떡 일어나 잔을 엎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년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날 두고 그런 식으로 살아? 내 이것들을! 주막 안이 조용해졌고 봉파리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이후 봉파리는 다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헤매기 시작했다. 선비랑 다니는 여자. 내 집사람 본 적 없느냐? 눈 매고 온 여자요, 정심이. 혹여나 그 안악 본 적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시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러던 중 마을 장정 하나가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다. 저 옆마을 산골짜기에 혼자 살던 선비 집에 여인 하나 드나든다더라. 말없고 조용한 처자라고. 그 말을 들은 봉파리의 눈이 번뜩였다. 정심이다. 틀림없어. 그는 망가진 집신을 질질 끌며 옆마을 골짜기를 헤매듯 내달렸다. 거친 숨소리, 흔들리는 눈빛, 그 눈동자엔 광기만이 희미하게 일렁일 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마침내 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마루 끝 조용히 고추꼭지를 따던 여인이 보였다. 봉파리의 눈에 비친 그 얼굴. 정심이? 정심의 손이 멈췄다. 고추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 싸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서늘한 정적 속에 봉파리의 발걸음이 삐걱대며 다가왔다. 붉어진 얼굴, 흐린 눈동자, 입꼬리는 일그러지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정심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 목소리엔 애원도 분노도 취기마저 뒤섞여 있었다. 정심은 그대로 마루 아래로 주저앉았다. 입술은 떨렸고 숨이 가빴다.
아니, 어떻게 여길. 그 순간 봉파리의 눈동자가 번득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봉파리는 성큼성큼 정심을 향해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내밀며 외쳤다. 정심아, 집으로 가자, 어서. 그 순간 바람처럼 한 사람이 그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우뚝 선 연수.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오! 봉파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었다. 비키시오. 내 아내요. 내가 데려가야겠소. 연수는 눈길조차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 여인을 도박판에 걸었소. 직접 입으로 말했소. 이기면 데려가라고. 봉파리는 성난 듯 발을 굴렀다. 선비 양반, 그땐 전부 술김이었소. 내가 미쳐 있었던 거요. 허나 지금은 아니오. 이젠 정말 정신 차렸소. 그 순간 마루 끝에서 힘겹게 일어난 정심이 연수의 어깨 너머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봉파리의 눈이 커졌다. 정심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더는 당신의 여인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흐르고 봉파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잘못했소, 정심아.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사옵니다.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갈 뜻이 없사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봉파리는 입꼬리를 빗돌게 올리며 말했다. 정심이 뭐야? 이 선비 양반이랑 정문이라도 낫단 말이냐? 허나 잊지 마라. 넌 내 안 사람이야.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널 여기에 그냥 둘 줄 아느냐? 잔말 말고 어서 따라 나서. 그러고는 성큼 다가들며 정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찰나. 연수가 잽싸게 팔을 뻗어 봉파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연수는 천천히 한 걸음 나섰다. 봉파리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기 한 판 어떻소? 봉파리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다. 내기? 그래요. 마지막 내기요. 이기면 자네 아내 정심을 데려가도 좋소. 그 말에 봉파리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다. 그것 좋소이다. 그거야말로 사내 대 사내로 붙는 방식이지. 정심은 놀란 얼굴로 연수를 바라보았다. 나으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연수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절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연수는 질그릇 3개를 가져와 마당에 엎어놓았다. 그리고는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었다. 이 안에 돌 하나를 넣고 섞겠소. 자네가 돌이 들어있는 그릇을 맞히면 정심을 데려가시오. 봉파리는 피식 웃더니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허허, 그게 무슨 내기랍니까? 이 봉팔이 장터 쌍육판에서도 사기꾼 손놀림을 죄다 꿰뚫은 사람이요. 눈이 2개면 다 보인다 이 말이지. 연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봉파리가 한눈을 파는 찰나 그는 조용히 조약돌을 그릇 밖으로 빼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릇 셋을 능숙히 섞었다. 이윽고 봉파리는 이마에 주름을 가득 잡고 그릇 하나를 가리켰다. 분명 가운데 그릇에 돌이 있어. 연수는 말없이 가운데 그릇을 들었다. 텅 빈 그릇 안 아무것도 없었다. 봉파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오. 분명 이 그릇에 돌이 있었잖소. 어딨소? 날 속인겨? 그가 고함을 지르며 연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연수가 그의 팔을 단호하게 쳐내며 크게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자여. 이딴 내기로 아내를 잃어놓고 또 내기를 하겠다니. 사람이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오? 정심은 사람이요. 자네가 아무 때나 걸고 따고 잃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봉파리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춤거렸다. 연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자네를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관아에 고하겠소이다. 이 마을엔 도박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할 터이니. 봉파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눈을 부라리더니 이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다. 마당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정심은 그 자리에 선 채 긴 숨을 내쉬었다. 연수는 말없이 그녀를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다신 그대 곁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소. 그러니 더는 걱정 마시오. 정심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제야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 하나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연수를 향해 조용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심은 하얀 손끝으로 작은 꽃잎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정심은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묵묵히 손을 내밀어준 연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